물론 인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인당 돌아가게 되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과연 집값이 그렇게 오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자산시장,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주민등록 인구의 숫자가 나왔는데요.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에 대해서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만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2017년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새로 하면서 2019년 외국 인구, 즉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우리 국내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할 거라고 했던 예측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했으니까 2020년 감소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020년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6년 이후 최고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버블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저는 별로 할 말은 없고요. 다만 경제적인 입장 또는 수요와 공급 분석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가구 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즉 세대 수가 증가하면서 각 평균 세대원이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2.5명 정도 됐던 게 2020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세대 분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소형 평형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 좋은 이유가 절세 등의 여러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아니 58년에 태어났던, 즉 58년 개띠라고 하죠. 58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났던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만 60살을 넘겨서 전부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어떻게 집값이 오르느냐, 이거 참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저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은 분이 60 넘어서 은퇴를 시작하게 될 때 집을 좀 줄여가면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노후 설계가 거의 해결이 됐었죠.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금금리가 0.0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월세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림은 오래된 통계라서 이걸 가져왔는데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거의 4% 초반 정도 임대 수익률이 나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가 깨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임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의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공실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집이 임대를 못 주고 비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손해를 다른 임차인에게서 만회하려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높다. 대신 공실 리스크도 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금금리 0.5% 시대에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금리, 이와 같이 움직이는 정부의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장기금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올랐다 그래도 1% 초반 정도.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고금리 1% 초반이면 10년 동안 1억 넣어서 이자 넣어봐야 연 100만 원 정도 나오는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호조세를 보이니까 베이비붐 세대들 입장에서 그냥 집 팔고 은퇴해서 그 돈 들고 깎아먹느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잘 확인이 되는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각 세대당, 즉 연령별 세대의 부채 증가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가계가 다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만 특히 60세 이상 가구도 부채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대만 영끌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평균보다 덜 적극적일 뿐이지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주택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30대가 집을 세게 사고 있지 60대가 공격적으로 집을 판다고 보기에는 부채 비중의
수준의 변화라든가 자가 점유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요약해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 연령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 오히려 순매수 세력으로 전환한 느낌도 있고, 특히 임대시장에서는 60세 이상이 다가구 다주택자로서 상당히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인당 돌아가게 되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과연 집값이 그렇게 오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인구가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시기에 확실히 집값이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국 토지 가격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사카라든가 동경 같은 핵심 지역의 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3에 동경, 2005에 오사카가 바닥을 찍고 그 뒤로 거의 20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전체적인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 분류도 있을 거고, 저금리 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클러스터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란 사람들이 일자리 그리고 공부, 직장이 모여있는 이런 중심지로 계속 모여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와 그리고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인 가운데 여기서 혁신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2016년 기준 세계의 주요 클러스터 순위를 살펴보면 동경이 세계 1위 그리고 오사카가 세계 5위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특허도 많이 생산하고 또 사람들의 학위 받는 사람도 많아지는 이런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는 줄더라도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4위의 클러스터인 서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면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은 경제 전체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분야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전방위적인 경제의 붕괴,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